자, 5월 13일 마이클 잭슨의 정기영화 마이클이 개봉하지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팝의 황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잭슨이 어떤 억가와 수모를 당해왔는지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SNS가 막 발달해 있던 시대는 아니었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만 전해 들어 오셨을 텐데, 정말 이 유년 시절부터 해서 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다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에미넴의 저스트 루즈 잇 뮤비에서 뭐 이렇게 조롱한 거나 오프라 윈프리의 망언들, 뭐 이건 다들 아실 테고, 뭐 거의 타블로이드 수준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마이클을 집요하게 괴롭혀왔는데, 이 전성기를 지나 마이클을 괴롭혔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이클이 고통을 받았던 순간들, 그의 내면 상태가 어땠는지, 이게 사실 정기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도 프레디 머큐리 개인의 인생사를 꽤나 집중적으로 조명했단 말이죠. 이번 마이클도 그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해당 파트가 삭제되고 추가 비용을 들여서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마이클에서 다루지 않았던 마이클 잭슨의 억가 일대기와 왜 해당 파트가 삭제되고 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재촬영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마이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초기 각본 후반부에 1993년에 조던 챈들러 의혹을 주요 구조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던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버랜드에 초대됐었던 아이들 중 한 명이고, 그 사람과 연결돼 있는 의혹을 주요 구조로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버랜드 렌치에 수사관들이 도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 잭슨이 의혹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산막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기영화에서 응당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보헤미안 랩소디만 봐도 프레디 머큐리가 연인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가 와서 팀원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을 다루는 그런 영화라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요, 잭슨 유상관리재단 변호인들이 챈들러 관련 합의 조항을 뒤늦게 문제로 인식했다는 그런 보도가 떴어요. 이 해당 조항은요, 챈들러의 묘사와 언급을 영화에서 금지하는 취지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챈들러라는 친구랑 또 이제 민사 합의를 좀 했대요. 이 민사 합의라고 하면은 뭔가 마이클 잭슨이 잘못해가지고 합의를 먼저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도 이제 좀 약간 시끌시끌하게 구니까 알았어 미안해 요러고 이제 돈을 준 건데, 요거 때문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결국 제작진은 이 새로운 결말과 산막을 촬영을 했고요. 추가 촬영은 약 22일, 비용은 $10,000에서 $1,500만 규모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이클 잭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고 짧게 짚고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압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본명은 마이클 조셉 잭슨. 저 조셉 중간에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조셉이 있는 줄은 몰랐고요.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나서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게리라고 하면은 정말 유명한 슬럼가죠. 스케리게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난한 동네, 그리고 약간 우범지대의 상징 같은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용 수준이 아니지 개천에서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이 태어난 거죠.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잦은 약물을 투여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급성 중독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중문화사에서 마이클 잭슨을 단순히 유명한 가수 정도로 보기는 어렵죠. 마이클 잭슨은 음악과 춤과 무대 연출과 뮤직비디오와 스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제기된 의혹 역시도요,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아이콘 전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Jackie Jackson. I'm the oldest Jackson. And Tito Jackson. The swingin'est Jackson. And Marlon Jackson. The dancingest Jackson. And Michael Jackson. The skinniest Jackson. 야, 혼자 보법이 다르면 어떡해. 잭슨5에 있는 형제들도 정말 엄청난 음감을 갖고 엄청난 그런 그루브를 갖고 있지만 마이클 잭슨 혼자 지금 보법이 다르잖아요. 혼자서 이 음이 있잖아.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설의 탄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마이클 잭슨의 출발점은 잭슨5라는 그룹에서 시작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결성한 이 그룹에서요, 마이클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미 중심 멤버였습니다. 무대 감각, 리듬감, 카리스마는 이 시기부터 이미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정상적인 유년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해석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유년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네버랜드라는 곳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의 동심과 유년 시절을 지켜주자라는 그런 게 어쩌면 이때부터 형성이 됐을지도 몰라요. 타인들의 평범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트에서 장보기 체험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It was a lot of fun. It gave me a chance to see in my way kind of what the real world is like, even though it wasn't the real thing. 야, 저거 사셨겠지? 저거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사실 이 마트의 사장이 마이클 잭슨 친구예요. 그래서 샷다까지 싹 내리고 빌려줬어요. 아무래도 일반 손님들이 계실 때 저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요 안에는 마이클 잭슨의 친구, 스태프들 뭐 이런 사람들만 싹 모아서 직원 또는 다른 사람 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마트에 가가지고 저러진 않았겠죠. 준비를 정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정말 수고롭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마트 지어서 지가 해도 되는 거거든. 하지만 마이클 잭슨이 유년 시절 혹은 성장기에 놓쳤었던 이런 추억들, 이런 사소한 일상들을 얼마나 체험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짠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거구나. 그런 걸 체험해서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지냈었던 마이클 잭슨의 디스코그래피를 좀 살펴보면요. 존나 많아요. 여기다가 적어볼까 잠깐 고민도 했어. 근데 한 장 갖고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장 안에 요약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존나 많다 정도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수상이력은 어떻냐? 존나 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한 줄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 이게 마이클 잭슨은 그냥 히트곡 몇 개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소비되는 거대한 카탈로그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었고 대중음악의 기준 자체를 바꿨던 그런 인물이지요. 저 발끝으로 서는 댄스 있잖아요. 저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 내려와서 망했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쪽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냐 그랬대요. 근데 사실 저게 멋있는 거잖아. 근데 원래는 발끝으로 딱 서가지고 멈추고 내려와야 되는 거래. 그래서 막 엄청 자책을 했다고 하는데 마이클 잭슨의 자책과는 반대로 선풍적인 엄청난 열광을 받아냈었던 그런 무대였죠. 와, 저 문워크 저기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전설의 탄 스무스 크리미널의 그 린 댄스죠. 저 신발 밑에 못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대. 그런 홈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못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기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특허까지 냈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당시가 뭐 아마 내가 알기로는 1985년 뭐 이때로 알고 있는데 저때 저렇게 신발에다가 못을 끼워가지고 기울이는 저런 댄스를 누가 구상을 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지.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유년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참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잭슨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알아본 부모에 의해서 잭슨5로 데뷔를 했는데요. 잭슨5로 데뷔했을 당시에 마이클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솔로 활동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긴 세월 동안 유명세와 인기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 자식들이 워낙 재능이 있고 돈을 잘 벌어오니까 데뷔 초부터 각종 소규모 행사, 밤무대 요런 데 불려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는 그냥 심심하면은 애들 때리고 막 그랬대. 특히나 이제 애들을 때리는 방식이 뭐 벨트로 때린다거나 그 채찍처럼 쓰는 거죠. 진짜 채찍을 쓰기도 하고 구두발로 조인트도 까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또래들처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아빠랑 같이 장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 가거나 뭐 이런 평범한 어릴 적 추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 일만 하러 다녔기 때문에 애들이랑 노는 게 취미가 된 거지. 그래서 마이클은 본인의 집에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애들만 초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학부모들도 같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파티를 자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저택 부지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가며 만든 네버랜드라는 놀이공원을 만들었고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초대해서 놀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이클의 행보를 보면서 대중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마이클은 입장문을 내죠. 네버랜드는 기행의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돌리고 싶은 염원이 담긴 공간이었다. 우리가 과거사를 알고 나니까 마이클이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 대중들은 마이클이 어떤 성장 서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상처 입은 어른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어른으로 보인다. 음흉한 어른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영화 마이클에서 삭제된 분량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마이클을 향해 이루어진 민사 고소와 형사 기소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간략한 주요 타임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3년에 조던 챈들러 관련한 첫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경찰 수사와 네버랜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민사 합의가 이루어졌죠. 잭슨 측은 유죄 인정이 아니라 하도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제 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는 바시르 다큐멘터리 이후에 아르비조 사건이 다시 본격적으로 형사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면서 이미 한번 지나갔던 문제가 훨씬 큰 형태로 재폭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시르 다큐멘터리가 뭐냐면요, 영국 언론인인 마틴 바시르가 2003년에 마이클 잭슨과 함께 살기라는 TV 다큐멘터리를 냈습니다. 마이클 잭슨을 장기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한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클과 아이들이 같은 침대를 쓰는 문제를 두고 해명하는 장면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 또한 타블로이드지에 가까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고요. 아르비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빈 알비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해당 다큐 방영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고 이 알비조란 친구를 증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알비조란 친구가 뭐라 그랬냐? 그런 적 없다. 마이클 잭슨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뭔 술을 먹였다고? 성추행했다고? 개소리하지 마! 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2005년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 항목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은 사망하게 되죠. 자, 마이클 잭슨이 소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리빙 네버랜드가 공개되면서 사후 논쟁이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되죠. 이 다큐가 단순히 과거 회고가 아니라 대중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영화 마이클이 재촬영과 구조 변경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쟁점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6년 개봉 국면에서는요, 결국 혐의 관련 내용을 뺀 것이 미화냐 검열이냐라는 또 다른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미 돌아가신 분의 그런 이미지가 소모되는 게 고인능욕이 아니라면 이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93년의 조던 챈들러 사건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쯤에 의혹 제기와 민사소송 제기를 합니다. 93년에서 94년에 수사기관에서 네버랜드를 들쑤시고 신체 수사를 하고요. 이때쯤에 마이클 잭슨이 월드 투어를 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합의금 주고 치워라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괜히 또 시끌시끌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캘리포니아 수사기관이랑 FBI가 함께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또 혐의점을 찾지 못했죠.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형사기소 없이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저 신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좀 악랄한 게 뭐냐면요, 이 조던 챈들러가 묘사한 마이클 잭슨의 성기 모양이랑 실제 성기 모양을 대조해보기 위해서 사진 촬영 및 비디오 녹화를 이 씨발놈들이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마이클 잭슨 측은 이 민사 합의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백이 아니라 이 미디어 서커스를 멈추려는 선택이었다. 검찰도 민사 합의가 형사 수사를 막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나는 지금 이 개판 5분 전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냈어. 하지만 난 형사 유죄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죠? 뭐가 있다. 저렇게 큰 돈까지 내가면서 입막음 하려는 거 보니까 뭐 있네. 이 돈을 낸 순간부터요, 합의의 법적 의미보다 상징적 인상이 더 강해진 거죠. 리스크를 끝내기 위해서 돈을 낸 건데 세상에는 사실상 자백처럼 보였던 거야. 그리고 2003년에 Living with 마이클 잭슨이라는 영국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옵니다. 요게 이제 6개월 동안 마이클 잭슨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마이클이 이거를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괴물이 아니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상처가 많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치유하고 싶은 나 그런 사람이다, 이걸로 봐주길 바랬던 거지.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죠? 아이들과의 관계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폭이 된 거지. 마이클이 기대했던 거랑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 발언이라고 하면은 어째서 침대를 공유하면 안 되나요? 침대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건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렇게까지만 딱 잘려가지고 공유가 된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뭐야, 애들이랑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퍼진 건데 여기까지 딱 잘려가지고 나간 거야. 방영이 된 거야. 근데 이 뒤에 잘린 발언이 뭐였냐면, 당신도 원한다면 제 침대를 써도 돼요. 전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요.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닥에서 자려고 하면, 아니야, 네가 침대를 써, 내가 바닥에서 잘게 라고 말해요라고 했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완전 개날조잖아. 침대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건 사랑의 행위다. 이게 단순히 러브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니까 내 침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잘라가지고 요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2003년 2월에 리빙 인 마이클 잭슨이 방영하고 이 가빈 알비조와의 장면이 수사 촉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 가빈 알비조라는 친구가 나왔고, 난 침대를 공유해요. 침대를 공유하는 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딱 잘려서 나오니까 뭐야? 자기 범행을 자백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방영 이후에 체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혐의는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한테 술 제공했다, 공모, 요런 혐의들까지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거야. 그때 가빈 알비조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증언으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라 그러냐? 개소리 하지 마라. 저 아저씨는 나한테 술을 준 적도 없고 성추행을 한 적도 없고 그냥 같이 재밌게 놀아준 좋은 아저씨였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뭐 있겠냐? 더 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모든 혐의는 무죄가 되고요.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세상에 정말 질렸는지 네버랜드를 사실상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왜곡 다큐를 기획, 실행한 인터뷰어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마틴 바실입니다. 마이클의 사망 바로 다음 날에 ABC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사실을 왜곡해서 다큐를 만들었음을 실토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진짜 씨발 새끼가 따로 없죠. 이 새끼만 없었어도 이게 마이클이 불면증이 시달리진 않았을 거야. 엄한 사람, 그것도 자신을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을 죽여놓고는 뻔뻔하게 지는 살아보겠답시고 생존용 사과나 하고 지랄병 떠는 거 존나 역겹습니다. 심지어 이 아저씨가 엮었던 그 가빈 알비조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암투병 중이었대요. 암투병 중인 애를 초대해가지고 너 힘내라고, 너 이겨낼 수 있다고, 얼마나 숭고하고 대단한 시간이냐고, 얼마나 멋진 시간이냐고, 그 둘에게는. 근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다큐를 만들었다는 걸 또 실토하고 사과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했어? 그 당시에는 저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이러면서 발 빼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진짜 개새끼입니다 진짜.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억까 일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2019년에 허위 다큐 리빙 네버랜드가 나옵니다. 웨이드 롭스는 마이클 잭슨 생전 재판에서 잭슨을 옹호했는데요. 2013년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성적 학대 주장을 제기합니다. 제임스 세이프 척도 2014년 이후에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2019년 HBO 다큐 리빙 네버랜드가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장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재단은 다큐가 일방적이고 상업적 동기를 가진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팬덤은 당연히 증거 없는 사후 공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 옹호 진영은 지형 고발은 흔한 패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웨이드 롭슨이랑 제임스 세이프척은 둘 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광고 모델 활동으로 마이클과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개빈 알비조 사건 당시에는 마이클의 결백을 주장했었거든요. 저 아저씨 그런 아저씨 아니다라고요. 근데 30살이 넘고 나서야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마이클 잭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 같네요 라고 주장하면서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재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작 리빙 네버랜드라는 이 기나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를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애초에 다큐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존재했고 거의 그냥 마이클 잭슨을 다룬 유튜브 사이버 레카가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난도질을 쳐놨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모론이 절정에 달하면은 이걸 예술로 쳐주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래서 웨이드 롭슨이랑 제임스 세이프척은 자신들의 민사고소에 대해서 합의금 받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대 피해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민사소송 과정을 비공개할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씹새끼들이.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저거 한탕 땡길 수 있나? 이러고 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억가에 동참한 유명인들이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에미넴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저스트 루즈 잇이라는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마이클 잭슨으로 분장한 에미넴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뛰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죠. 마이클 잭슨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입니다. 이거는 풍자가 아니라 몰지각하고 무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에게 송출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수용한 건 극히 일부 방송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미넴이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 사후긴 하지만 사과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저스트 루지 뮤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뮤직비디오에다가 담아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의 가십거리가 좀 컸었던 거지. 근데 이게 무죄로 밝혀지면서 에미넴이 명백하게 잘못한 상황이 된 거지. 아,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어요. 조던 챈들러 사건 당시에 마이클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했고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백반증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면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토크쇼에 불러가지고 93년에 인터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virgin?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님 아다임? 이렇게 물어본 거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건 사적인 문제지 왜 물어봅니까? 이렇게 하면서 답을 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계속 하얘지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물었습니다. 너 성형했니?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바꾼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백반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이 궁금해하는 걸 물은 건 맞는데 왜 그랬을까? 마이클 입장에서는 본인 질병과 외모 컴플렉스를 전 세계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고요. 과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마이클 잭슨을 불러서 한 인터뷰는 마이클 잭슨을 이해하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가 마이클 잭슨의 사생활을 검문하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이게 마이클 잭슨 팬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개새끼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겠죠. 그러고 나서요, 2019년에 리빙 네버랜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문제의 피해 호소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감독인 댄 리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들이 피해 입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왜 만들었는지 얘기해봐 라고 하는 애프터 네버랜드라는 코너를 진행했어요. 물론 이 피해 호소인들이랑 감독을 지지하는 스탠스였고 정말 이 추악한 진실을 까발려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마이클은 이미 사망해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오프라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들에게 너무 강하게 공감을 실어주고 연민을 실어주고 뭐 이딴 식으로 군 거지.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정말 마이클 잭슨 팔아가지고 이 이슈의 중심에 올라가시려는 건 알겠는데 참 이 개새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친년이에요 진짜. 그리고 리키 저베이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무려 2020 골든글로브 오프닝에서 발언을 합니다. 올해는 아동 성애 영화의 해였다. 서바이빙 알켈리, 리빙 네버랜드, 투 펍스. 물론 이 골든글로브나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오프닝이나 뭐 시상식 중간중간에나 사회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거 하는 거 유구한 전통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지.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자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양 그렇게 묘사가 된 것 같은데 진짜 존나 비오고요. 하여간에 진짜 I don't care로 끝나는 저 문장도 졸라 맘에 안 든다 진짜. 팬들이건 혹은 마이클 잭슨 본인이건 마이클 잭슨의 유가족들이건 그들이 바랬던 거는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이라는 전기 영화에 대해서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그 와중에도 팬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시달렸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억울했고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이게 전기 영화에서 다뤄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영화는 챈들러와의 민사 합의 때문에 1988년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까지만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의 화려하고 즐거운 면만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영화는 93년 챈들러 사건 이후에도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던 그런 무례한 발언들이나 거기에 당황하는 마이클 잭슨, 뭐 저스트 루지 뮤직비디오를 찍고 마이클 잭슨을 조롱하는 에미넴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이후에 2019년 리빙 네버랜드를 통해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펼치는 그런 뻔뻔한 모습까지도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옹호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추악한 얼굴까지도 이 전기 영화에 담았어야 됐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마이클 잭슨의 화려한 생애 이면에 있었던 억울하고 슬픈 그런 사건들을 좀 다뤘어야 됐지 않았나 뭐 요런 생각을 합니다. 요런 생각을 하는데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정말 아쉽고요. 분명 이번 영화 마이클 굉장히 재밌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찝찝함도 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마이클이란 영화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억울한 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조명을 하겠죠. 나름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마이클 잭슨의 억울함이 풀렸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